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인간은 기본적으로 짐승입니다. 포유류이자 정원동물이죠. 이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성의 힘이 짐승으로의 퇴행을 억제하고 있죠. 짐승으로서의 본성 위에 공동체, 민주주의, 배려 등등의 각성을 덮어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틈이 보이면, 여건이 형성되면 인간은 즉각적으로 짐승이 됩니다. 물론 누구나 이런 건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 내부의 짐승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자들이 짐승으로 변해가는 모습에 경악하기까지 합니다. 과연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의문으로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오늘은 반가운 손님 역사학계의 트레킹화 김준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트레킹화라고 했는데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뭐 열심히 잘 걷는다는 의미인가요? 네, 잘 뛰고 잘 걷고 쉬지 않는. 아마도 이 역사와 책임이라고 하는 이 책 때문에 네. 일부러 그 책임감 있게 열심히 걸어라. 아마 이제 이런 의미로다가 트레킹화라고 하는, 지난주에는 코난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트레킹화인데. 저도 매주 그런 거 생각하기 되게 힘들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책을 그 소개를 하면서 사실 좀 먹먹했어요. 예전에는 그 책을 소개할 때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사전에 좀 정리를 좀 해갖고 왔었거든요. 예. 근데 이 책을 그 정리를 하기에는 제 자신이 정리할 일단 기본적으로 수준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왠지 모를 슬픔 때문에 정리할 그런 그 힘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역사가 그 잘못된 역사가 이제 반복되고 있다. 이 그렇죠. 책의 부제도 이야기에 나와 있지만 바로잡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역사가로서 혹은 또 역사에 함께 그 지금 참여하는 이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슬픔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책에 대한 소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책을 좀 읽고서 우리가 또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책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아마도 그 많은 분들이 한홍구라고 하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특히 이 방송을 듣는 사람은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홍구 선생의 대한민국사 1부터 4권까지를 읽으면서 정말 그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여기서 소개를 하지 않았지만은 대한민국사는 역대 그 한국 현대사 중에 최고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2015년, 14년에 그 언론인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상이 한국 기자상이에요. 한국 기자상인데 제 사랑하는 아우가 한국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 작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CU 편의점 있죠. 그 편의점에서 이제 그 갑질을 했던 CU로 인해서 용인에 있는 한 그 편의점 사장이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CU가 엄청난 서류 조작, 그 사람이 이런 그 자살이 아니라 약물 중독이다라고 하는 그런 병원의 서류까지도 조작을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파헤쳤던
그 기자가 예. 저와 함께 공부하는 후배입니다. 아주 똑똑한 친구죠. 예. 뭐 이 자리에서 이름을 거론하자면 경인일보의 김선혜 기자라고 하는데 이 김선혜 기자가 저한테 어느 날 형, 저 한국 현대사를 좀 공부하고 싶어요. 어떤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저하지 않고 그냥 집에 있어. 내가 책 보내줄게. 그래서 물론 제가 사지는 않고 제 아내한테 인터넷으로 한홍구 선생의 대한민국사 전권을 사서 김선혜 기자한테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바로 이제 보냈습니다. 그 친구가 다 읽었어요. 다 읽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여태 지금까지 살면서 읽었던 최고의 책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었죠.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한홍구 선생님의 그런 글쓰기 방식이 아주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가장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글쓰기 방식을 배우려고 사실은 따라하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현재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했었던 명지대학교의 한명기 교수. 예, 그 광해군 그리고 또 병자호란 평설 이 글쓰기 이것도 제가 굉장히 따라하고 싶은 글쓰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분의 글쓰기와 어떤 제가 갖고 있는 글쓰기를 좀 합쳐서 나름대로 김준혁 체라고 하는 이제 독특한 글쓰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것에 대한 모델이 이제 대한민국사에서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대한민국사의 연장선상에서의 역사와 책임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사도 사실은 한겨레 20일에 연재되었던 내용이었었거든요. 한겨레 20일에 연재되었던 이 내용이 사실은 대한민국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속칭 표현 대박을 쳤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다시 한겨레 20일에서 한홍구의 못다한 역사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이제 몇 편의 원고들을 정리를 했고 그런 측면에서 이 책도 역시 그 대한민국사와 연계되어 있는 그 연장선상의 책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어요. 다만 역사 논설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무게감이 또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한홍구라고 하는 개인이 갖고 있었던 시대 비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전에 썼던 그 글들에 비해서 좀 더 자유로운 글쓰기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가 바로 한홍구라고 하는 한 역사학자, 현대사가의 그런 사관들, 생각들이 적극적으로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기대를 이제 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이 두 가지 생각들이 사실 책을 읽고 난 이후에 느꼈던 것은 훨씬 더 좋았다. 훨씬 더 뭉클했다. 훨씬 더 감동적이었다. 그런데 이분이 사람에게 가슴 아프고 눈물 나고 열받게 하는 그런 글을 쓰게 했다는 겁니다. 왜 열받게 했느냐.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도저히 이 정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분노를 갖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화가 안 날 수 있겠습니까? 김기춘전도 들어있잖아요. 그 김기춘전. 제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한국 사법 엘리트가 사는 법. 뭐 사실은 내일 그 순서대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 김기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아주 탁월한 공작 정치 전문가죠, 그죠? 참. 초원복집 사건 지금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이 이 김기춘전을 보게 되면 광주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당시 자기 장인이 전남대 총장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 아내에 대한 전라도 사람에 대한 아주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은 사실은 그 김기춘의 장인이 이제 김기춘의 일종의 와이프의 오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기춘의 장인의 아들, 자기한테는 처남이 되는 거죠. 손이처남. 손이처남이 김기춘하고 고시 동기예요. 사법시험 동기죠. 같이 검사 생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인이 김기춘을 이렇게 눈여겨본 거죠. 아주 똑똑하고 서울법대 그 1학년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부일장학회를 강탈했던 그 정수장학회에 장학금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1학년, 2학년 때.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대단하죠. 원래 정수장학회 장학금이라는 게 처음 출발, 김지태 선생이 만들었던 부일장학회라고 하는 것이 가난하고 어려운 학생들이
배우기 위해서 그 장학금을 지불한 것이었는데 네. 그것이 정수장학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박정희의 정자와 유경수의 숫자 이 두 글자가 합쳐지면서 거꾸로 자신들의 독재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우는 미리 심어놓는 예. 그런 역할로서 정수장학회가 돈을 지급했던 거죠. 사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토록 정수장학회가 무서운 조직이었구나. 그래서 현재 한국 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저 엄청난 보수 세력들의 예. 그런 물적 토대가 바로 정수장학회였구나. 그렇기 때문에 정수장학회를 갖다가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갖다가 바로 만들어내야 하는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미래를 밝혀질 수 있고 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이 김기춘이라고 하는 인물을 그 아버지가 그 장인이죠. 장인이 예, 예. 이리 찝어서 사유로 삼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춘은 그것이 아니다. 자기의 아내를 첫눈에 반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광주까지 가서 결혼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사람이 뭐 그랬겠죠 뭐. 예. 그런 사람이 세월이 흘러서 부산에 가서 초원복지과 갖고 YS 안 되면 우리 다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죠, 비극. 그 건으로 초원복집 사건 건으로 이렇게 우리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야 맞는 건데요. 그죠? 그럼요. 근데 어떻게 또 나와서 저렇게 참. 그런 사람이 그 뒤에 국회의원이 되고 네. 또 그 뒤에 대통령 선거에 7인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다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된다라고 하는 한홍구 선생 책에도 나와 있지만 네. 조선 500년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최고령 도승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관료 생활을 할 수 있죠. 그죠? 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김기춘 비서실장이 75세의 비서실장이 됐는데 75세에 국왕의 명을 승정원을 총괄지휘하는 도승지는 도승지. 그 나이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 이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실 한홍구 선생이 아주 작은 예견을 했던 거예요. 김기춘이라고 하는 인물이 비서실장이 된다는 순간에 무언가 역사의 회기가 존재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무언가 어떤 공작의 냄새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네. 당시 그 긴 인터뷰를 통해서 네. 김기춘 이 사람 이거 지금 비서실장 됐으니까 네. 뭔가 사건 터질 테니까 우리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한 달 뒤에 네. 딱 한 달 만에 이석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거는 놀라울 일인 거죠. 놀랍네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 네. 이야기되는 역사의 회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조연아의 갑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네. 사실은 회황이긴 하지만 그리 멀리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회황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예. 이것은 이 비행기가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애틀란타까지 혹은 알래스카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정도 수준인 거예요, 이게. 이게 참. 거기에 더해서 이석기 사건을 만든 이후에 예. 이석기 의원 사건 이후에 통합진보당을 해산하지 않습니까? 그죠? 통합진보당을 해산할 때 당시 8대1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 8대1이라는 숫자 자체가 기가 막힌 숫자인 거죠. 사실은 뭐 이 책에 한홍구 선생의 표현을 빌리자고 한다면은 예. 당시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이 야당 추천목의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 속에서 아주 그렇게 대단히 진보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강령이나 통합진보당의 그런 그 사상 자체를 아주 신봉하거나 지지하거나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적 질서를 갖다가 존중하고 그리고 현재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헌법재판관은 존재할 수 있겠지만 통합진보당을 사랑하고 통합진보당을 인정하고 뭐 그러면서 통합진보당의 정책에 나도 함께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헌법재판관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건 9대0이어도 맞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21세기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이석기
이석기 의원을 종북으로 몰아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서 예. 사실 당시에 재판할 때 얼마나 엉터리 내용이 많았습니까? 그죠? 많았죠. 예. 예. 사실은 그거 자체가 정말 저는 지금도 황당하고 있어요. 왜 황당해 하느냐? 예. 그 이석기 의원 사건으로 감옥에 구속된 그 이석기 의원은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예. 당시 수원시의 뭐 자원봉사센터 그 사회적 발전센터 뭐 했던 이상호 그리고 거기 한동근 두 사람은 저랑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저는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거나 아니면은 뭐 무슨 내란을 선동했다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도 신뢰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거죠. 왜 그러냐? 내가 그 사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번에 그 국정원의 조력자라고 하는 이성윤. 예. 저도 굉장히 잘 아는 친구예요. 왜 그러냐면 한동근, 이성윤 다 86학번들이거든요. 지역에서 학생운동 같이 했던 친구들입니다. 이성윤은 송대, 한동근은 경희대, 저는 서울에서 중대에서 학생운동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92년도 이후에 제가 이제 93년쯤 되는 거죠.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학교 졸업하고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그때 지역에서 같이 만나서 활동했던 친구들이에요. 술도 같이 많이 먹었죠. 예. 그런 친구들 제가 너무 잘 아는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빨갱이가 돼가지고 나 몰래 그동안 TV에 나와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 사실은 뭐 그와 관련해서 더 이야기를 하는 건 부적절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내란 음모 혹은 뭐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뭘 했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이 유죄로 인정받고 그리고 그것들을 갖다가 핑계로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8대1로 정당을 해산한다라고 하는 것. 실제 그 뒤에 대법원에서 내란 음모죄 이런 건 다 무죄 판정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럼 무죄 판정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당을 다시 복권을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저 통합진보당의 어떤 강령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제가 절대적으로 신뢰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제가 통합진보당 쪽 있는 사람들 많이 친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저는 어느 정당에도 가입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장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통합진보당을 갖다가 제가 좋아하든 혹은 싫어하든 관계없이 그 정당을 갖다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 해산을 시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한홍구 선생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김기춘이라고 하는 인물이 존재함으로써 70년 됐던 공안정책의 그런 것들을 21세기 사회에서 또다시 진행시키고 뭔가 있구나. 일으키겠구나. 사실은 이 책에서 나온 두 가지 이야기는 굉장히 흥미로워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세월호 이야기부터 이승만의 이야기 앞부분에 나온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그건 거꾸로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김기춘 전 이야기가 나왔으니 오히려 재헌헌법과 유신헌법에 대한 비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이 김기춘이라는 인물은 유신헌법을 갖다가 기초한 장본인입니다. 네, 그렇죠. 이 놀라운 아주 일이에요. 유명한. 예, 그럼요. 그래서 당시 이 김기춘이 유신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 가서 공부를 했느냐? 대만 가서 공부를 했어요. 옛날에 대만을 갖다가 자유중국이라고 했어요. 그죠? 예. 중국을 중공이라고 우리가 옛날에 했거든요. 중공. 예. 그래서 중국 공산당 중공. 그리고 대만을 자유중국. 그러니까 대만은 엄청 자유스러운 나라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대만이 총통제야. 총통제였죠. 그것도 장개석. 그의 아들로 이어지는 그 총통제가 이어져 가는 것이죠. 총통이라고 하면 죽는 날까지 모든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기춘을 보내죠. 물론 김기춘이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간 건 아니고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신직수에 의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신직수는 박정희가 아주 총애했던 인물이었죠. 박정희가 사단장 시절에 법무참모를 했던 인물이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게 됐죠. 사실 이 신직수라고 하는 인물이 아주 흥미로운 건데 이 사람이 원래 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80이 넘으신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경기남부 지부장을 하셨던 신용승 선생님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예.
그랬던 사람이 예. 권력에 눈이 멀어서 이제 그 고시를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박정희의 측근 참모가 됐고 그 참. 신직수의 측근 참모가 또 김기춘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기춘이 이제 대만에 가서 총통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왔고 그것을 갖다가 바로 유신헌법을 기초하게 된 것이죠. 한홍구 선생 책에 이 책 역사와 책임에 나오는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당시에 김기춘이 프랑스 파리로 갔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파리에 왜 갔느냐? 예. 바로 드골 헌법을 갖다가 보자는 거죠. 드골이 만든 드골도 사실은 초반에 거의 총통제와 가까운 그런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드골과 장개석의 어떤 집권 모델을 갖다가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 바로 이 김기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들. 무서운 거예요. 그 좋은 머리를 왜 거기다 썼을까요? 그 머리가 좋다고 사람이 다 인간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 전혀 상관없죠. 예. 네.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그 좋은 머리를 공동체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쓰게 되면 공동체의 파괴를 갖고 오는 거예요. 더 엄청난 일을 벌이죠. 사실은 그 영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단어, 리더라고 하는 것의 단어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떤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일을 해결해서 이익을 얻어서 많은 공동체원들로부터 존중을 받을 때 이것이 바로 영웅인 거예요. 그런데 예. 그러니까 즉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요구해. 네. 그래서 독립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 그러면서 끝내 독립을 쟁취해. 그러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그 사람을 존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네. 백범이 그런 사람인 거죠. 네. 백범이 공산주의를 싫어했던 민족주의를 지향했던 그와 관계없이 풍잔노숙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하다못해 임시정부 청사의 문지기가 되어도 좋으니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던져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그리고 나서 해방을 맞이했을 때 수많은 조선의 백성들이 대한의 백성들이 바로 이승만이 아닌 김구를 존중하고 추앙했던 것이죠. 당연한 얘기죠. 예. 예. 이게 바로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 머리가 좋다고 해서 될 일들이 아닌 거죠, 이게. 이렇게 머리가 좋은데 권력자의 이익과 그 권력자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매우 불행한 사회로 가는 겁니다. 참. 지금 아시다시피 오늘 대통령이 이제 그 성완종 사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했어요. 아마 이제 오늘은 이제 녹음 시간이니까 다음 주에 듣게 되면 이제 며칠 전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대통령이 자기 측근 부정에 대해서 아무런 그건 얘기를 안 이야기를 하고. 하지 않고 거꾸로 사면 얘기만 성완종이 했어요. 노무현 정부 때 사면받은 거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사면해줬던 것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지금 대통령 측근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홍문종, 또 유정복, 김기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은 부끄러워하고 일단 사과를 해야 해야죠.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면들이 없는 거죠. 이것은 거꾸로 뭐냐? 다시 우리가 유신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신시대의 그 핵심 멤버들이 다시 지금 2015년도에 부활해서 그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역사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이고 그 역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 30년을 뒤로 가버리네요.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천공항에서 출발해갖고 저 알래스카까지 갔다가 다시 지금 돌아온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이 유신헌법 이전에 우리가 재헌헌법을 만들었을 때 재헌헌법을 갖다가 보게 되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당시에 교육 모든 그 산업과 관련된 거 철도와 관련된 거 다 국유화하고 공공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거꾸로 과거에 유신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이 다시 이 세상에 등장하면서 그런 국유화돼서 모든 국민들에게 이익을 주어야 될 것들을 다 민영화로 넘기지 않습니까? 팔아먹고 있는 그렇죠? 거죠, 어찌 보면. 그걸 네. 팔아먹으면서 네. 자신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거꾸로 1948년 재헌의회 시절보다도 못한 시절이 지금 2015년에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네. 반드시 이 책을 읽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 개인으로서 혹은 공동체의 예. 한 사람으로서 역사 속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투쟁의 시작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들고 뭔가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또한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김윤석 교수님이 역사와 책임, 유명한 한홍구 선생님 책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뭐 명문대학을 나오지도 않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만 고3 시절에 암기력이 좋았다는 사실이 평생의 프리미엄으로 작용한다면 말이죠. 뭔가 왜곡된 사회 아닙니까? 미적분을 잘 풀었던 사람들이 그들만의 이런 공동체를 형성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한다면 이런 구조는 무너뜨려야 정상 아닙니까? 사법시험 또한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 다른 능력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단 암기력이 좋으면 합격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겠죠.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판사가 돼서 타인의 생사 여탈권을 흔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들이 성숙한 인격체라는 검증은 된 걸까요? 약자를 보호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할 거라는 증명은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극한 마음으로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득권 유지와 탐욕으로 오염됐다고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언론과 검찰이 개혁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이 대한민국을 주무른다면 절대 다수의 민중에게 행복은 없습니다. 재벌요? 예, 그들도 문제입니다만 언론과 검찰이 합심하면 재벌개혁은 가능합니다. 진정한 기업으로 거듭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엘리트, 사법 엘리트, 저 같은 무지렁이에게는 까마득한 곳입니다. 언감생심, 엄두도 내지 못했던 자리고요. 물론 이제 변명할 여지는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박혀서 그거 하나에 매달리는 게 싫었고요. 또 합격하는 순간에 인생이 뒤집힌다는 것도 왠지 저하고는 맞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사법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제 뭐 사법고시도 폐지될 예정입니다만 그분들이 영광의 날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진정한 엘리트가 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팟캐스트에서만큼은 엘리트가 되려고 노력하는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